중앙대에서 경제학부 강의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본인께서 자연 재배죠. 농약 없이 제초제 화학 비료 없이 농사를 지으시게 된 거예요. 사과 농사를 짓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의 어떤 그런 다양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그냥 한 30년 아이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뭐 그러다가 은퇴한 그냥 교수입니다. 제가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강원도 양양에 내려가서 그가 저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이라서 거기 가서 이제 한 7년 차 지금 귀농 귀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막 강원장님 아시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귀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여기 제목은 지구를 살리는 유기농 농부 이야기. 저건 제가 다른 제목이 아니고요. 강원장님이 다르시죠. 저는 저렇게 거창하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예,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애초에 은퇴 교수인 저가 작은 사과 농사를 직접 농사일을 하면서 지금 7년 됐습니다. 직접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7년 정도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좀 드리고 제가 살고 있는 얘기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정인데 뭐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저를 뭐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1988년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로 왔습니다. 이 산업경제학과라는 게 농업경제학과입니다. 옛날에 농업경제학과인데 그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세월이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면서도 과 이름도 바뀌어서 산업경제학과가 돼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뭐 주전공이 농업경제학입니다. 그래서 88년에 대학에 와서 2016년이니까 딱 7년 전에, 6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명예퇴임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만 65세 은퇴인데요. 2년 빨리 퇴임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농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농업경제학과가 뭔 의미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있고요, 현재 고려대학의 이름을 바꿔서 있고 그 정도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성균관대학도 없어지고 중앙대학 농업경제가 없어졌고요. 우리나라 농촌이 소멸되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대학들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했죠. 농업경제학과 대학에서. 그러니까 전공하는 교수들도 작아지고 전공하려고 하는 후학들도 작아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그냥 2년 남기고 은퇴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를 30년 하다가 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저 그냥 척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안 해본 사람이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제 딴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농민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가능한 한 많이 어울려고 애를 쓰고요. 농사도 뭐 지금 조그만 농사지만 좀 농사를 참 친환경 유기농을 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냥 그냥 농사 짓는 신용이나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되시면 저희 농장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쓴 책들이 여기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농업 문명의 전환이라든지 농촌 환경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위주로 좀 썼고요. 쌀은 주권이다라는 책도 한번 써봤고요. 이 기본적인 철학이 요즘 많이 우리가 이제 얘기가 되고 우리 원장님도 많이 강조하시고 이런 기후 변화, 또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또 그 환경을 살리고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생에 제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써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16년 퇴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려가서 풀도 깎아보고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예. 제가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농부 같지 않잖아요. 농사질 때 입는 복장 딱 하고 모자 딱 쓰면 완전한 농민입니다. 예. 저희 사과밭이. 이거는 사과밭이 잘 나갈 때, 나무가 아주 잘 자랐을 때 찍었습니다. 예. 당연하죠. 가장 좋을 때 찍는 거죠. 그죠? 친환경 농업은 무농약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농약은 그 화학 농약을 안 쓰고요. 퇴비 같은 건 당연히 쓰지만 화학 농약은 안 쓰는 농사죠. 그 대신 화학 비료는 약간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게 무농약입니다. 무농약, 그렇죠? 그래서 그 요소라든지 뭐 이런 그 요즘 좋은 NK 비료, 뭐 이런 비료들이 화학 비료는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사과면 사과에 맞는 비료가 딱딱 나와 있어요. 다. 옥수수는 옥수수에 맞는 거. 요즘은 아주 그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그 화학 비료가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환경 농업의 경우에는 무농약 때는 그런 화학 비료는 약간씩 쓸 수 있어요.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는 허용을 해줘요. 그러나 이제 유기농으로 전환이 되면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못 쓰고 우리가 사실 뭐 관행 농업이라 그러죠. 농약을 친 농산물을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농약 친 농산물의 경우는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잔류농약 검사 기준이 이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무농약이든 유기농이든 잔류농약 허용치의 20분의 1만 검출이 되면 인증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이 농약이 남들이 친 농약이 날라온 것, 그걸 비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날라온 농약이 검출이 돼도 20분의 1 이상 나오면은 인증이 취소돼 버려요. 다시 받으려면 또 3년, 5년 이렇게 걸려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여기 서울에 있을 때 몰랐는데, 농민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옆 동네에서 날라오는 농약이에요. 나는 안 쳤는데. 그게 지금은 20분의 1이 아니고요. 농약 성분 자체가 요만큼이라도 검출되면 아웃이에요. 정말 어렵게 농사 짓고 있어요, 농민들이. 그걸 저는 여기 교수 노릇 할 때는 농민들 앞에, 이렇게 많은 농민들 앞에서 여러분 유기농 해야 됩니다, 친환경 농업 해야 됩니다, 말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기약제를 그렇다고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살균이라든지 살충을 위한 유기약제를 씁니다. 그 살균은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게 석회보르도액. 예. 석회보르도액 같은 거는 그거는 뭐 석회, 소석회 같은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는 약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석회보르도액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살균제고요. 친환경 농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살충은 뭐 도라지라든지 그 돼지 감자 삶은 거, 은행 이파리 삶은 거, 이런 걸 이제 삶아 가지고 그걸 액기스를 만들어서 희석해서 뿌려주는 게 살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안 죽어. 웬만큼 쳐가지고는 벌레가 안 죽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약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바닷물도 가끔 뿌려주고요. 바닷가 가까우니까요. 바닷물을 한 40분의 1 정도 희석을 해서 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닷물은 미네랄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 놓은 결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량 원소들이 많이 들어 있답니다, 바닷물에. 그래서 그걸 40배 희석해서, 그건 공짜잖아요. 자주 쳐주죠.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농사 짓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고, 무농약 또는 유기농. 유기농으로 가면은 화학비료 요만큼도 쓰면 안 됩니다. 네. 농사 짓는 모습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자칭 호텔급 농막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농막 6평이 있고요. 데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게 여러분 요새 도시에 사는 이제 우리 소시민들이 농지를 좀 분교에다 좀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농막 갖다 놓고 거기 6평 이내지 않습니까? 6평 이내의 농막은 그냥 농지임에도 그냥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저같이 이렇게 좀 예쁘게 해놓으려면은 저 농지 일부분을 창고용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집질 생각은 없어요. 농막 그 일부를 창고용지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창고용으로 해서 저런 농막을 조금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데크도 좀 만들어 놓고 남보기에 좀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농막 안 모습입니다. 예, 농막 안에서 보면은 저 멀리 여기는 안 보여,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닷가 2km, 직선거리 2km이기 때문에 멀리 바다가 보여요. 저는 그 양양이 고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까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자라면서 늘 바다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죠. 서울 생활하면서도 늘 그 이제 바다를 좀 그리워하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는 너무 비싸고 땅값이 강원도 일대 그 동해안 쪽의 바닷가 쪽 땅은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들어오는 산 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싸지고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잡아놓고 사실 이 농막이 현재 은퇴한 저로서는 여기가 저희 오피스입니다. 우리 강남에도 친구들이 많이 사는데요. 은퇴한 친구들 다 뭐 하는가 하면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마누라한테 맨날 혼나니까 아침에 이제 오피스텔에 가서 공부 한 냅시고 하고 놀다가 또 퇴근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농막으로 가서 농사 일하고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손주들 오면 또 같이 놀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남에 우리 사는 친구들 오피스텔 있는 친구들 맨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내려와 돈도 작게 들고 여기 너무 좋다. 그래서 와보면 좋다 그러면서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저 혼자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친환경 인증 포장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6이라고 써 있죠. 저게 이제 우리나라 품질관리원 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저거 5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인증을 받았죠. 인증을 받았는데 저걸 하나 꽂아주더라고요. 저기 조그만해요. 조그만 깃발인데 하나 딱 꽂아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찍어놨죠. 지금도 꽂혀 있고요. 제가 지금은 사과 여기 금년에 이제 사과를 제가 중간에 망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금년에 최근에 찍은 그 한두 개씩 열려 있는 사과 따가지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쪽은 홍로고 이쪽은 시나노 골드인데 250g 정도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가 이제 큰 거는 보통 350 내지 500g씩 막 나가요. 소비자들이 큰 거 좋아하시면은 막 500g, 농민도 600g까지 막 키워요. 이렇게 하는 건데 금년에 제가 이제 처음 어린 나무에서 딴 거는 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런 걸 키워서 내년부터는 판매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농민이니까 뭔가를 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판 게 200만 원어치밖에 못 팔아봤어요. 그래서 이 농장이 그 한 600평 정도 되는 그 조그만한 가수원인데 명의는 누구 거로 돼 있겠습니까? 저희 존경하는 그 아내분께서 갖고 계시죠. 그래서 농장주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 사람 명의로 다 돼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임차인입니다. 돈도 못 버는 이 우리 농장장께서 7년 동안 도대체 2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참 맨날 갈시받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뭐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거창하게 이렇게 붙여주시지만 너무 고마운 말씀이고요. 작은 실천이죠, 저는 솔직히 작은 실천. 그래서 여긴 요거는 개구리고 요쪽에 있는 건 두꺼비예요. 저런 게 막 돌아다녀요. 뱀도 가끔 보이고요. 메뚜기는 뭐 널려 있고 막 풀을 키우니까 풀을 키워서 잘라주고 이제 이런 농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학생들이 와서 생태 조사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1박 2일 하면서 그 곤충도 채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식물 말하자면 다양성도 조사하고 그래서 자꾸 그 농약 날라오는 거 맨날 그 하지 말고 그 생태가 살아나고 환경이 얼마나 살아나고 미생물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거를 좀 해주라. 우리가 농약 안 쓰고 친환경 농민들이 그 애쓰고 농사 짓는데
잔류 농약 내가 치지 않은 것도 막 날라올까 봐 그거 신경 쓰고 말이죠.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 사람들인데 매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 엄청 써요. 그 인증 마크 하나 받으려고. 그 무농약 유기농 인증 마크 여러분 아시죠? 마트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쓰려고 굉장히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아야 할 곳이 이제 저는 유럽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의 유기농 인증이나 이런 건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무농약 자체가 없고요. 유기농 아니면 그냥 일반 농산물이죠.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우리처럼 잔류 농약 위주로 이렇게 그냥 범인 다루듯이 그렇게 농민들 참 어렵게 농사 짓거든요. 그걸 용기를 북돋아 줘야지 이 나라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말 한마디 그거 안 하는 대신에 눈을 부릅뜨고 잔류 농약 검사가 더 강화됐다니까요 지금. 솔직히 농약 먹어서 죽을 것 같으면 뭐 우리 국민들 다 죽었었잖아요 벌써. 잔류 농약만 가지고 유기농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생태를 살리느냐, 환경을 살리느냐, 기후 변화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 요즘 여름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만 바다에 해수욕 갔다 오셨습니까? 바다의 물 속에 내려가서 여러분 물안경 수경을 쓰고 잘 안 내려가서 그러신데 해수욕객들은 바닷가에서 한 10m, 20m 여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이 바위가 밑에 있잖아요. 하얘. 그걸 백화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얘 아무것도 없어. 성게 몇 마리밖에 돌아다니는 게 없어요. 풀 없어요. 제초. 그게 다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큰 게 농약의 피해예요. 제초제. 그런 것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쉽게 내려가지고 다 바다로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오염 물질도 있겠지만 농업에서 나오는, 농사지면서 나오는 각종 화학, 농약, 화학 비료, 특히 나쁜 거 제초제 다 아시잖아요. 다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만 아니에요. 땅에도 있고 다 흘러내려 씻겨가지고 요즘같이 비가 내려오면 바닷가로 다 내려. 그런 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600평이라도 내가 한다는 그런 작은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농민들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요. 지금 전체 농민 220만 명 중에서요. 1, 2%도 안 돼요. 1, 2%. 2만 명, 3만 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예요. 그런 분들에다가 용기를 북돋아줘도 모자랄 거를 그냥 잔류농약 남의 땅에서 날라온 것까지 간섭을 하고 그거 날라오면 일거야 유기농 인증이 없어집니다. 다시 받으면 5년 걸려요.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아주 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그 주변 환경을 뚫고 농민들이 애쓰고 있다 하는 걸 저는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요. 이제 거기 이제 사는 모습이죠. 이렇게 학생들도 가끔 오면은 또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나무 가지고 아는 척도 하고 이제 7년 정도 됐으니까 이론은 빠삭해요. 사과 공부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7년 동안이나 했는데 이론은 많이 아는데 실제가 이제 잘 안 돼서 이제 그러는 거죠. 이거는 겨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모습이고 너무 좋죠. 아무것도 없고 약간 마을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데 리하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맨날 농사일만 하고 사느냐? 솔직히 저는 뭐 대학에 30년 있다 은퇴한 학자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뼈 빠지게 1년 내내 일은 저는 못해요. 저 나이가 금년에 70이에요. 53년생입니다. 내가 어떻게 1년 내내 일을 하겠어요? 농민들과 같이. 농민들처럼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하지만 그 외 시간은 좀 저희 그 아내도 서울 사람인데 제가 얼마나 꼬셨겠습니까? 안 간다 하는 거를 막 헛박까지 했거든요. 내가 평생 농업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농촌이 소멸돼가고 농촌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그거 얘기해가지고 내 30년 동안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대학에만 30년 있은 게 아니고요. 연구기간 유학까지 하면은 40년 넘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한 명도 농촌 그렇게 소중하다는 농촌 지역으로 안 내려가요. 우리 친구들 여기 다 살아요.
농업이 중요하고 농촌이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평생 먹고 살았으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좀 내려가 살아주면 안 될까? 꼭 서울 여기서만 살아야 될까? 시골에도요, 서울 아니더라도 대도시들 많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거기 가면 속초도 있고요. 양양 위에 속초잖아요. 양양 밑에 강릉이잖아요. 그 정도 도시만 해도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서울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공연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술의 전당에 서울 살 때는 1년에 뭐예요? 몇 년에 한 번 갈등말등한 공연, 시골 가서 더 자주 갑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저희 아내도 있고 그래서 가끔 여행도 하고요. 지금은 잘 못합니다만 은퇴하고 난 초창기에는 둘이서 배낭여행도 많이 했어요. 겨울에 농사 10월 달에 끝나고 11월부터 1월 달까지는 쉬니까 2월 중순부터 농사가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배낭여행도 좀 하고 평생 안 해봤던 평생 못 해봤던 거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고 삽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폼도 잡고요. 이게 속초 바닷가입니다. 제가 농사를 직접 하지만 시간 뭐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합니다, 솔직히. 바닷가가 있죠. 그쪽이 좋은 게 설악산 가깝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산책도 하고 바닷가에 가서 저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김성훈 교수님이십니다. 김성훈 장관님. 예. 장관이 저희 은사이십니다. 평생 멘토십니다. 평생의 멘토.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런 어른이신데 그 옆에 계신 분은 저희 아내가 아니고 김성훈 장관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예. 우리 아내는 사진을 찍어준 거고요. 예. 농장에 오셨다 몇 번 하셨다 했어요. 뭐 손주 들어오면 또 이렇게 또 뭐 아는 척하고 이렇게 자랑도 하고 딸기도 따주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사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요. 저를 간단하게 이제 유기농 사과 농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600평 정도 되고요. 요 2016년 3월 처음에는 알프스 오토메라고 선생님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아주 조그만한 그 탁구공만한 탁구공보다 작을라나요? 탁구공만 해요.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과일이에요. 사과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연에 가깝고 그 친환경 하기가 쉬울 것 같다고 농민들이 권해서 이걸 심었는데 알은 굵고 농사는 좀 쉬운 대신에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드릴 만큼 팔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검게 그을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3년 되던 해에 제가 500kg 정도 수확을 해서 그 중에 200kg을 팔았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팔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1kg에 10,000원씩이었으니까 200만 원 아까 벌었다 그랬잖아요. 저거 벌어보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뭐 올리면은 이제 그 우리 제자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사준 거지, 사준 거.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2019년인가요? 그때 냉해를 입었어요. 그 언론에 보시면 가끔 농민들이 봄에 냉해를 입는다는 그 보도가 가끔 나오잖아요. 사과를 보니까요, 냉해를 입으면 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4월 초 중순경에 사과꽃이 예쁘게 핍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쫙 피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요, 4월 한 초 중순쯤 됐는데 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내가 무슨 그 유황합제를 잘못 쳤는가, 약을 잘못 뿌렸나. 그 유황합제라고 또 이제 그 유기농 약제가 있는데 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걸 쳐서 내가 잘못했는가 이제 그런 건데, 동네 사신 우리 농민, 사과 농민 농장 크게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윤 교수네 농장은 괜찮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꽃이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그냥 거의 다 떨어졌더라. 그게 냉해라는 거예요. 냉해. 우리 농장도 그렇다 그러면서 거기도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냉해를 입으니까요, 꽃이 이제 열어가지고 한 일주일, 2주 정도 지나면 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이 되고요. 꽃이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노래져요. 꽃이 시들면서 그 안에서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4월 달에. 한 해 농사가. 그래 되니까 제가 아무리 작은 그 사과 농사지만 600평당에 200그루가 그냥 막 싹 그래 돼버려. 99% 그래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떨어지더라도 한 해 동안 나무를 잘 관리해야 내년을 또 기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꽃눈, 내년에 열릴 꽃눈이 5월, 6월 달에 이미 다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7월에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6, 7월 달에 이미 꽃눈이 다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관리를 해줘야만 내년에 달 수가 있는 거죠, 열매를. 근데 사람이 이게 너무 그냥 확 되니까 말하자면 성의가 떨어지고 열심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전부 병들더라고요. 균이 막 와서 낙엽이 지고요. 벌레들이 막 먹고 나무 파먹고 그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나마 살균, 살충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니까 거의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이 나무를 전부 이제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땅을 파고 나무가 이렇게 성목이 돼가지고 굉장히 잘 자랐어요. 여기 다 밑으로 묻었어요. 땅 저쪽 2m 안으로 다 묻어놓으면 그거 이제 나무가 썩으면서 또 유기농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무를 그쪽으로 다 묻고 다시 심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작은 사과가 아니라 기왕이면 큰 사과로 하자. 그래서 시나노 골드라고 노란 사과, 황금 사과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후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200그루 정도 심어놨는데 아주 요새는 밀식 재배라고 해서 빽빽하게 심어요. 그리고 위로 키워요. 그러니까 5m 가까이 올라갑니다. 나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기계를 타고 올라가서 해요.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거. 근데 뭐 저같이 돈도 못 버는 사람이 그런 기계 살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넓게 심어놨어요. 그게 지금 금년이 2022년 현재 뭐 3년 전에 심어놓은 게 금년 3년 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두 개씩 열려 있어요. 내년 4년 차부터는 좀 이제 팔아야 우리 농장장으로부터 쫓겨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팔려 그럽니다. 제가 유기농 사과가 굉장히 우리 소비자분들이 사시려고 해도 귀하죠, 사실. 유기농 사과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모양도 잘 안 예쁘고요. 그래서 이 팁이 뭔가 하면은 사과를 봉지를 씌워요, 봉지를. 사과는 배처럼 봉지를 원래 안 씌우고 키워요. 그러니까 대농으로 크게 하시는 그 농민분들은 사과 봉지 안 씌웁니다. 많은 걸 씌울 수가 없어요, 일일이. 안 씌우고 약으로 이제 처리해가지고 빨갛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은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말하자면 빨갛고 예쁘고 크고 깔끔하고 그런 사과를 키우려면 1년에 약을 말하자면 일반 화학 농약을 20번 이상 쳐야 됩니다. 사과만큼 농약을 많이 치는 과일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소비자님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 대충 닦아서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농약을 많이 안 치, 벨르무 농약이 다 있습니다. 벌레도 벌레별로 죽이는 농약이 다 따로 있고요. 그다음 때깔 내는 약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요새 왜 포도 유명한 포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는 포도가 뭐죠? 네. 샤인 머스켓. 그 씨 없는 수박이 아니지. 씨 없는 포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씨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베르린이라는 약재를 칩니다. 꽃 필 때. 꽃 피어서 딱 수정할 때. 그때 지베린이라는 약을 쫙 쳐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씨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씨 다 생겨요. 그런 거는 소비자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샤인 머스켓 농민들이 무지하게 많이 키워요. 지금 막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니까. 저게 친환경은 아닌데. 아닌데. 그러니까 각종 호르몬제 엄청나게 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당도를 높이기 위한 약도 있어요. 벨루믹이 다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나온 사과. 그런 거를 선물할 때 쓰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값도 높게 쳐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 같이 친환경 하는 농민들은 절대 그렇게 사과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도.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팔 테니까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페이스북에 윤석원 치면 제 얼굴이 나올 겁니다. 거기 친구 신청해 주시고 제가 내년에 올릴 거예요. 올려서 뭐 양이 많지 않을 거니까 틀림없이 선착순으로 팔라 그래. 사과 한 개에 10,000원을 받아도 제 생각으로는 부족해. 근데 10,000원 주고 요만한 거 잡수시라 그러면 잡수실 소비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싸게 드리려고 그래. 싸게. 그냥 일반 사과보다 조금 비싸게. 저가 안 그러면 또 누가 그러겠어요. 저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그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 그것도 어려운 친환경 유기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노후까지 생각하는 그런 농민들이 친환경 하시는 농민들은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가락시장 같은 데 그거 못 나가요. 나가면 연례 등급도 안 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살림이나 생협 통해서 내려고 애를 쓰고요. 그 생협이나 이제 아이쿱이나 뭐 이제 한살림 같은 데서는 그걸 좀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팔아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장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뚫어서 판매하려고 애를 쓰죠. 유기농가들은. 그리고 이제 아이들 급식, 학교 급식이 친환경 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학교 급식에 좀 납품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나는 그걸 농민들이 애쓸 게 아니라 죽어라고 고생해서 그 생산해 놓은 거를 우리 사회가 그 농민이 그걸 팔려고 애쓰는 것까지 농민한테 맡겨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좀 안타까워요. 정말 힘들어요. 한 10여 년 진짜 유기농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윤 교수 그분은 한 6,000평 해요. 6,000평. 엄청 크게 하세요. 너무나 12년쯤 되셨는데 그 어른이 그러셔요. 윤 교수, 야 이거 안 하겠다. 옛날처럼 무농약이 있으면 차라리 무농약 하고 싶다. 아니면 관행으로 하고 싶다. 약을 한두 번만 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솟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잘못하면 한 해 농사 3,000평, 6,000평이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몇 억씩 날아가는 겁니다. 몇 천만 원씩 날아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거 뭐 보험회사가 제대로 쳐줄 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농사 짓고 관행농업 안 하려고. 관행농업도 어렵지만 유기농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거를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가락시장까지 공판하는 데 가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매하려고 하고 생협에다 팔아야 되고 인터넷 통해서 팔아야 되고. 제가 200만 원 벌었다 그랬잖아요. 박스가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제가 붙이고 해봤어요. 20개를 리스트 딱 해가지고 주소 누구 딱 해가지고 신청 받는 대로 딱 해가지고 했는데요. 박스가 20개 되더라고요. 20개 넘더라고요. 이거를 막상 가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명단에 있는 거하고 박스에 붙인 거하고 다 잘못 붙인 거예요. 이 집에 갈 게 이 집에 가고 막 거꾸로 붙여 있어요. 제가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택배하고 막 이런 거 노인들은 못 해요. 젊은 자녀들이 해요, 주로. 또 똑똑한 부인들이 하시고요. 남자들은 맹해가지고 못 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택배하고 막 판매하고 막 그러잖아요. 온라인 판매도 많이 하십니다. 농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못 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농사 지신 거를 그걸 어떻게 좀 팔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당신들이 직접 그렇게 파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고 애를 쓰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농민 입장에서 그 은퇴하고 저도 여기 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저가 뭐 서울 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은퇴한 다음에. 그러나 제 양심이죠, 뭐 양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생 소중하다고 얘기했고 농촌이 자꾸 없어진다 그랬었고 절에서는 안 된다, 지역이 자꾸 없어진다, 이제 이런 건데
젊은이들이 우리 양양이나 이 강원도 같은 데서도요. 젊은이들이 계속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오겠어요? 영동 지방이나 강원도에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자꾸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이. 노인네들 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우리가 농업에 종사했던 학자들, 농업기관에서 일했던 고위 공무원들, 농 관련 대학들 이런 데서 했던 사람들은 은퇴한 다음에 농사는 못 짓더라도 지역으로 좀 흩어져 주시면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싼 여기 이 아파트나 이런 거 여기가 갖고 있는 재산 좀 처분하면요. 아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시골 가면은요. 그리고 은퇴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도시가 좋긴 좋아요. 저도 50년 살았단 말이에요, 서울에서요. 고등학교 때부터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가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더 하고요. 더 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양양 골짜기에서 우리가 집을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도저히 우리 아내가 적응을 못해요. 힘들어, 너무 힘들어 해서 지금 사는 곳은 아파트, 농장하고 차로 한 7분 걸리는 아파트, 속초 아파트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차 가지고 운전하기도 서울서울까지 오기도 힘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녀요. 버스 타려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까워. 속초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은 삽니다. 거기서 그 양양에 있는 농장 거리로 그 대포 있는데 그쪽인데요. 가깝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도시에서 50년 살았는데 어떻게 촌에 가서 완전히 나는 그래도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한 여건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건에 따라서 좀 흩어져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농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은 농업 연구하면서 살았고 농촌 소등하다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저 혼자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저가 뭐 아무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농업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요. 전 7년 동안 여러분 네이버에다 윤석원 교수 치시면은 제가 쓴 농사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농업 전문지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지금 150, 100 몇 회인가 2주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서 살면서 느끼는 것, 또 정치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참 농사일을 이제 직접 해보니까 농민들하고 어울리고요. 관념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농민 문제, 농촌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한 7년 정도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평생 농업 농촌 문제 연구한답시고 했고 책도 좀 내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죽기 전에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한 10년 정도 현장에 가서 직접 일하고 농민들하고 어울리고 농촌 지역에 가서 살아보고 그러면 뭔가 좀 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책이라도 한 권 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이제 금년 지나면 3년이면 10년 채우거든요. 제가 제자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기농 기촌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 양반이 가득 한 1, 2년만 하고는 또 올라오는 거 아니냐. 다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최소한 10년은 농사 지으면서 살아본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건강만 허락이 된다면 뭐 그냥 쭉 살 것 같습니다. 그냥 농사 일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 저희가 한 7년 동안 살면서 느끼는 소회는 앞으로 한 20, 30년 후 정도 지나면 농촌이 진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양양군 이런 게 이제 양양군 그러면 우리가 시골이라 농촌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군만 하더라도 읍 단위가 있고 면 단위가 있고 리 단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는 농민들이 다수가 많지만 읍 단위 정도로 가면 농민이
이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현재도요. 양양 같은 경우에는 양양군 전체 농민 수가 25%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로 농민이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선생님들 아십니까? 5%가 안 됩니다. 우리가 5,500만, 5,200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민이 2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78%. 그것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나 양양군 같이 이 농촌 지역은 농민이 많이 사는데도 25%예요. 그냥 양양읍 같은 데는 농민 수는 거의 한 10%도 안 돼요. 주로 마을 단위, 리 단위, 또 면 단위, 면 소재지 있는데 요런 데가 주로 농민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요게 제가 볼 때는 양양읍 단위라든지 면 단위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농민은 없어요. 농민은 거의 없어져요. 마을에 가 보시면 큰 농지 같은 경우는 기계가 농사 짓고 쌀 같은 거, 좋은 이런 건 기계가 농사 짓죠. 밭도 크고 좋은 것들은 다 기계가 농사 지어요. 기계가 농사 짓습니다. 그렇게 기계화되어 있고 기계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한 5% 정도 돼요. 나머지 95%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부 중소농이에요. 1,000평 내외. 커야 2,000평 내외. 이 정도의 중소규모 농민들이 대다수예요. 8, 90%. 그분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진짜 나이 많아요. 제가 만으로는 60대잖아요. 제가 청년의 소속이에요. 아직도. 강선리 청년의 소속입니다. 70살이 넘어야 노인회에 끼워줘. 노인회 70살 이제 만으로 넘어야 돼. 예, 70살 넘어서 노인회 가면 이제 막걸리 심부름 하고 어른들 전부 노인들밖에 없어. 진짜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그다음에 면단 이런 데가 없어지죠. 없어지고 거기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은퇴하고 오는 분들, 또 젊은이들 분 중에서도 그 출퇴근 안 하고 오는 또 젊은이들도 있어요. 와서 카페도 하고요. 도서관 같은 것도 이렇게 차려가지고 무인 도서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먹고 사냐? 작게 먹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양양이 요새 뭐로 뜨죠? 서핑. 양양하면 서핑이에요. 말도 못해. 진짜 많아요. 제 고향 양양 바닷가가 그렇게 서핑하기 좋은 지역인지 전 몰랐어요. 네. 그 서핑이 그게 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서핑 지역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서핑을 즐기는 청년들이 15년 정도 됐어요, 이미. 15년 정도 전에 서핑을 나는 좋아해. 근데 대한민국에서 하려니까 제주도밖에 그때 당시는 제주도에 가서 하는 걸로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젊은이들이 뭐 돈은 없고 대한민국을 싹 찾았답니다. 동서해안. 찾다가 양양군 인구리에 죽도해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담하게 생기고 아주 그 조용한 그 시골 마을이에요. 그 옆 동네 남해항이 저희 고향이에요. 그 죽도를 젊은이들이 서핑을 즐기는 매니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서핑을 하고 서핑만 하면 뭘 먹고 사나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습하고 사람들 모으고 돈 받고 이제 강습시켜주고 그것만 갖고는 또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 죽도 해변에 가면은 짬뽕집 이런 거 엄청 많아요. 햄버거집 이런 거.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핑하다가 그냥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막 짬뽕, 그 매운 짬뽕집 유명한 집이 있어요. 햄버거집 유명한 집이 있고요. 해가지고 또 팔고 이래요. 피자도 거기서 팔고. 그래서 그 젊은 매니아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15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양이 완전히 지금은 뭐 서핑 이제 성지가 됐죠. 제주도 다음으로. 그래서 지금 강릉, 양양, 고성까지도 다 서핑. 이렇게 해서 거기 가면 이제 작은 농촌 마을이 젊은이들이 북적거리고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조그만하게 좀 리모델링도 하고 싸게 임대 얻고 이렇게 해서 마을이 형성되고 젊은이들이 모이고 군 단위에서는 이제 지원할 것은 좀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15년 정도 지나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죽도 해변에 막 10층, 15층, 20층짜리 건물 띠리 짓고요. 바닷가에다 4, 5층짜리 건물 쫙 지어가지고 가니까 진짜 이 청년들이
임대할 돈이 없는 거예요. 비싸져가지고. 그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 홍대가 그런 거잖아요. 홍대가. 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진짜 진작 거기에서 즐겼던 젊은이들 밀려나가고 이런 현상이 거기도 벌어져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야 이 고성에 있는 우리 양양에 있는 젊은 그 서핑 즐기는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은 고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못 당해. 좀 내버려 두면 지역이 좀 활성화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살면 좀 농촌 지역이 활성화되고 말이죠.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농촌 공간은 농민 없는 농촌이 된다. 농촌 지역 농민이 없는데 무슨 농촌입니까? 그런 현상이 20, 30년 이내에 되리라고 저는 봐요.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해요. 농민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농장 조그만 거 600평이 있고요. 뺑 돌라 전부 관행 농업이에요. 거기 농민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거든요. 같이 농사 옆에서 지시는데 처음에 가가지고는 저랑 같이 친환경 농업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 그 관념에는 친환경 농사해가지고는 한 톨도 못 팔고 사과든지 감이 되든지 뭐든지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내가 해가지고 꼭 성공해서 이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는데 7년 되도록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리고 농민들께서 왜 계속 관행농업을 하십니까? 비료 농약 이렇게 치십니까? 제초제 그렇게 치십니까? 전 제일 안 좋은 게 농약도 농약이지만 제초제잖아요. 그거는 영구히 남는 거거든요. 클리포스에. 땅에도 영구히 남고요. 인재들은 영구히 남는 거예요. 발암물질. 농약도 나쁜 거지만 농약을 여러분 그 농약 회사에서는 뭐라 그러죠? 농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식 명칭은. 농약이 작물 보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농약이라는 말을 공식으로 안 써요. 작물을 보호한데 그게 작물 보호제. GMO도 비슷한 거지 뭐 다. 그죠? 그래서 참 그 친환경 유기 생태 농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결정적으로 하시는가 하면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시는 농민들. 저는 그런 분들이 진짜 농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농민이 아니에요. 기타 소득 갖고 먹고 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전 농민 아니에요. 전 평생 농업경제학이나 학문을 하면서 농민 편에 서서 연구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준 교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농민, 진짜 농민의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판매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윤 교수님 다 옳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 소비자들이 안 찾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소비자가 먼저냐 생산자가 먼저냐 이제 이건데요. 닭과 계란의 논쟁하고 똑같아요. 누군가는 이걸 풀어줘야 돌아가요. 그럼 농민들한테 모든 걸 맡겨놓고 농민 여러분들 친환경 하십시오, 유기농 하십시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농민들하고 이야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농민들이 오랫동안 농사 지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관행농업에 쩔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친환경으로 바꾸기 어려워요. 그리고 제초제를 왜 그렇게 많이 뿌리시느냐. 풀 때문일까. 여러분 풀과의 전쟁입니다. 이 친환경 농사는. 요새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면 사과는 안 자라고 자라는 건 풀밖에 안 돼. 그러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풀은 이건 적이야. 그 관행농업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 풀을 이만큼 자라면 잘라서 거기 놓기 때문에 이 유기물질이 되잖아. 땅이 좋아져. 그래서 동반자 관계거든요. 유기농업 하는 분들은. 관행농업 하는 분들은 적이야. 그래가지고 이걸 관리가 안 되니까 제초제를 그렇게 뿌려요. 그 풀약이라 그래요.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깔때기 씌워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전부 그 풀약입니다. 노랗게 죽습니다. 노랗게. 이 풀만 죽습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벌레 다 죽어요. 제가 아까 개구리 자랑했잖아요.
저희 농장에 메뚜기 많다고 그랬잖아요. 관행농업 하는 데 가면 없어요. 없습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 곤충들만 죽는 게 아니죠. 미생물 다 죽죠. 생태계 다 파괴하죠. 그런데 먹고 살아야 할 농민분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